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국제 정치는 법보다도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바로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능란하게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관세를 145%까지 매겼어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교 정책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국가 이익은 대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보장, 경제 번영, 위신. 이 세 가지 요소를 많이 국익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어 공약을 지켜야 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은 손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는 우리 25명의 서포터즈 친구들 함께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웹상에 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출석 관련해 가지고 문의들이 있어서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외부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이버 캠퍼스 이메일하고 이 웹엑스 이메일이 동일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 이메일이 사이버 캠퍼스에 등록한 이메일과 맞는지, 이 웹엑스에 로그인한 이메일이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성학 이제 4주차가 시작이 됐죠. 연사분으로 따지면 세 번째 연사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가천대학교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약간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국제 정세가 정말 복잡하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선택들이 과연 어떤 배경하에서 등장하고 있고 세계 정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윤영관 이사장님이십니다. 윤영관 이사장님은 오랜 기간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요. 현재는 아산정치연구원 이사장이시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기 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UC 데이비스에서 또 교수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면서 외교통상부 장관도 또 하셨고요. 그밖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문과 현실의 영역에서 국제 정치 그리고 외교를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영관 이사장님 모셔서 오늘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금방 손정욱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서 정부에서 외교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가천대학교에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천대는 제가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첫째로는 제 조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로는 이 대학의 총장님이신 이길려 총장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실제 삶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또 꿈을 키워주시는 그런 총장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그 주제인데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제가 좀 평이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국제정치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기고문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있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참고가 될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기 지금 그림의 왼쪽에 지구본이 보이시죠? 전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국제 정치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국내 정치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하면은 이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기 바로 옆에 해답이 적혀져 있는데요. 국내 정치는 중앙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중앙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곧바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을 한 다음에 사법 처리를 하죠. 그런데 그런 기관이, 중앙 정부가 국제 정치,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는 존재하나요? 없죠. 예. 그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국제 정치의 세계는 세계 정부가 없어요. 국내 정치에는 중앙 정부가 딱 있는데 국제 정치에는 세계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다, 또는 뭐 영어로 애나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국제 정치는 법보다도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게, 규범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기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의 강제력이 아주 약해요. 그걸 위반을 해도 중앙정부, 국내 정치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처럼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엔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유엔의 권한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바로 전쟁입니다. 아무도 어떤 한 국가의 주권을 규제를 할 수가 없고, 그 국가는 자기네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정책을 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 결과로 전쟁이 많이 터지고 있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여러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게 가로축이 세 가장 큰 전쟁을 비교를 한 겁니다. 맨 왼쪽이 나폴레옹 전쟁인데 이거는 1803년부터 1815년까지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인데 이 세계 전쟁에서 얼마나 희생자가 많이 나왔나 하는 것을 비교를 한 그래프예요. 그런데 희생자를 비교해 보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는 군인 그리고 민간인까지 합쳐서 350에서 600만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때는 그게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숫자가 17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게다가 20년 후에 터진 2차 대전에서는 71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국제정치학자로서 평생의 소명 중에 하나는 평화롭게 만드는 거,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거, 이걸로 생각하면서 쭉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주먹보다 이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1차 대전이 1914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1919년에 끝났는데 1914년 이전의 세계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별로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세계, 힘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사실은 권력 정치가 지배를 해왔다. 즉 힘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지니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무고한 17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가와 국가들 간에 규범을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국제연맹을 만들었으니까는 미국이 당연히 그 당사자로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입에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의 전통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지도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엉클 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 유럽 쪽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라라는 식으로 그 사인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어떤 이제 사파인데요.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대서양이죠. 태평양 대서양이라고 하는 자연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를 배를 타고 오려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배를 타고 옛날 같으면은 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싸울 여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북쪽으로는 캐나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멕시코가 있는데 이 두 나라 다 미국하고 국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고 땅덩어리는 크고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다른 대륙의 국제정치나 외교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어.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건국 초기에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퇴임사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동맹을 맺으면은 그 나라와의 약속, 동맹에 미국의 행동이 얽매이게 된다.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쭉 고립주의 외교를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1823년에는 먼노주의라고 하는 그런 먼노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합니다. 고립주의는 고립주의인데 완전히 고립은 아니고, 우리는 남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미주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네 유럽 국가들은 이 미주 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먼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 아래 이 자기의 세력권을 남미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쭉 외교에서 고립주의 전략을 펼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에서 1차 대전이 터지고, 1차 대전이 터지면서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1700만 명의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려고 했는데, 이 상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립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불참하게 됐다. 가장 앞장서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쑥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연맹은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하고, 일본이 만주를 침공을 하고, 그런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2차 대전이 다시 터진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졌는데, 2차 대전 터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런 전쟁이 정말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제연합을 창설을 한 겁니다. 유엔이죠. 유엔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뭐냐,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핵심을 짚어보자면은,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게 영토 주권이라고 하죠.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힘이 약한 이웃의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토 주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힘이 센 나라다라고 해서 힘이 약한 이웃 나라 국민들이 결정한 외교나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결권입니다. 이 두 개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지켜나가자, 모든 국가들이. 이게 이제 유엔 헌장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제, 모든 국가가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힘이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들이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 유럽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국력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이 찬성을 한 게 바로 유엔 헌장 이런 것이죠. 그걸 지켜나가자. 힘이 강한 나라나 힘이 약한 나라나.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규범, 영토 주권이나 자결권을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국제 질서의 그 규범을 지키자 하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제 경제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이에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번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까지는 막 보호무역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막 국가와 국가들 간에 관세를 갖다가 막 몇십 %씩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퇴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못 살게 되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게 바로 국제 경제에서 자유무역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본 노동이 이동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체제, 바로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바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리더 역할 하기 싫어. 우리는 우리 국가 이익만 챙길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그죠? 한국에게도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게 언제였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강요당했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졌죠. 1910년은 어떤 시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보다는 주먹이 강했던 국제 질서의 세계, 즉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약한 나라 영토를 침범을 한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그런 규범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없었던 제국주의 시대 때, 힘이 난무하는 제국주의 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터졌죠. 1950년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개의 세계의 16개 국가가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의료단을 파견하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16개 나라들, 뭐 터키, 에티오피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한 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불법자들은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도우러 왔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게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그 시장 규모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무역을 하는데 세계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 질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화되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10 내지 20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180도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해오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만 추구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라진 세상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화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압도적인 그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이 막 추적해온 겁니다. 중국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은 중국의 GDP, 오른쪽은 미국의 GDP거든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1980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한 8% 정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더니 12%가 됐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니까 2010년에는 41%까지 따라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2020년 되니까 70%까지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미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 이제 당신네 미국하고 맞먹을 거야 라는 식으로 도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1908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 경제가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협조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경쟁 상대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외교 노선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요인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자극을 한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 플러스해가지고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고 세계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무시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이란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이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내적인 요인, 미국의 국내적인 요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투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리서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장기적인 추세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의 가장 상위 10% 소득자, 가장 잘 사는 10% 소득자가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 100년 동안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1915년에서 2015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상당히 그 그래프가 높죠. 그 비율이 한 45%를 넘어서 46, 7%까지 이렇게 10%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그렇게 컸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910년대부터 해서 1900한
30년대, 40년대 초까지입니다. 이때는 세계 공황이 터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쟁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전까지의 20년 기간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경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해서 시장의 원리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대에 공황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정책을 펴지를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다리도 만들고 항구도 짓고 철도도 건설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득을 얻게 하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해야 된다. 소비를 하면은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장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 케인지아니즘이에요.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그 케인지안 정책이 쭉 지속이 되면서 1980년 이전까지 60년, 70년대까지 보면은 소득 수준이 가운데죠.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이 10% 소득의 비중이 낮아졌잖아요. 한 30 내지 35% 수준으로. 이건 뭐냐면은 소득의 배분이 좀 더 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케인지안주의가 경제 복지를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그 독트린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1970년대가 굉장히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 후부터 또 바뀌었어요. 경제 정책이. 그때부터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경제 영역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규제를 풀고 좀 더 시장이 더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이른바 세계화가 진행이 됐죠. 경제의 세계화가. 그래서 전 세계 영역에서 이제 경제가 통합이 되고 국경을 넘어서 사람이 오가고 자본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 미국이 원래 철강 산업이 강하고 자동차 산업이 강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그 종래의 전통적인 그 제조업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임금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싼 나라 중국, 뭐 아시아 이런 데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내에서 일을 하던 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실업자들한테 그 실업 보험을 지급을 해서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삶을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직업 훈련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역할에 실패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역할을 튼튼하게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옛날의 공장지대,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죠.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됐고 절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 불만이 서서히 누적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인 월가의 그 금융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끄떡없이 잘 사는데 자기들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가 더 치솟는 거죠. 바로 그 분노를
정치적으로 아주 능란하게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러한 러스트벨트의 지지층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고 우리 국부를 갖다가 탈취해갔다. 이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반영을 해서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유무역이나 세계화가 아니라 관세를 막 때리고, 그다음에 이민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만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동맹을 챙기고 무슨 국제 질서를 위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미국 리더십의 의지의 약화 배경이다. 게다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나라의 재정이. 연방정부의 부채가 37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자 지출만 한 해에 8,8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비 8,500억 달러의 지출을 초과하는 액수예요. 그래서 빚 갚기에도 지금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동맹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미국의 부담은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미군 배치 이런 것들도 다 더 효율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영향을 가장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입니다. 뒤에 가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 여유를 잃었어요. 여유를. 아주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크게 봤어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해나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잘 사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이 이제 오로지 미국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립주의자들이 어떤 미국의 그 어떤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반대하고 미국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세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참 큰 문제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금방 쭉 설명해드린 대로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이 약화됐다. 약화되기보다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규범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 권력, 이것이 힘을 쓰는, 아까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해드렸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맨 모두의 전쟁 이야기 해드렸죠.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80여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혀 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없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강한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에 그 WTO 체제,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주장을 해왔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게 미국이었는데 그러한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누가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네 번째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교를 펼쳐왔던 과거에 미국 외교에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두 날개가 있었어요. 그 날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한국, 일본,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일본, 유럽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그 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였었죠. 그런데 그 한 날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악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방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유럽이 독자적으로 방위를 알아서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후퇴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자 국제기구가 약화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자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그 다자주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엔이라 그다음에 세계 무역기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다자 국제기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한 너댓 가지 지금 여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남중국해라고 하는 거는 공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니까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해였다, 중국의 바다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하고 갈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2016년에 이게 재판에 갔어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가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재판을 내렸느냐면은 중국의 그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그거를 무시하고 거기에 인공섬을 짓고 그 영해에 들어오는 다른 배들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가하면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가 이 유엔 안에 그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에요. 아주 그 강대국들만 그 5개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중국 해가지고 이 5개 국가가 상임이사국인데 이 상임이사국들은 유엔의 헌장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엔 헌장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 주권이에요. 근데 영토 주권을 가장 앞장서서 무시를 하고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2022년에. 그다음에 최근에 9월 9일 날 이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이 군대가 이거를 격추를 시켰는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이 가입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부로 그런 일을 벌이지 못했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죠. 러시아의 그 푸틴 정부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움찔해가지고 뒤로 좀 물러설 거고, 약하게 나오면은 또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단을 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서 전쟁을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카타르라고 하는 중동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마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협상단이었는데, 하마스 협상단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카타르의 그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카타르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린랜드, 덴마크 영토죠, 캐나다, 파나마 영토, 이거를 미국 영토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역대의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놀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올해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전을 해라, 전쟁을 끝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네가 차지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영토를 양보를 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군대 무장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안전보장 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은 3년 후에 5년 후에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나머지 영토까지 다 확보를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이제 내걸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6번이나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카드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힘입니다. 힘, 경제력, 군사력. 당신은 힘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 경제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한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떤 유명한 귀절이 있느냐면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힘이 강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감당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역 적자를 아주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그 60여 국가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25%까지 부과를 했는데, 이거를 15%까지 내려주겠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에 거기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25%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서 서로 간의 관세가 거의 뭐 제로 상태였었어요. 자유무역이니까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나 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동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 미국의 군대나 자원을 빼가지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만 집중하자,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논리를 그대로 한반도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데 힘을 쓰고 한국군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힘을 쓰자, 이렇게 역할 분담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지금 한미 간의 현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전면 대결의 양상이 지금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외교 분야에서는 1대1로 이제 중국이 대륙과 이 바다를 그 1대1로를 그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런 네 나라, 쿼드라고 그러죠. 네 나라가 힘을 모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군사적으로는 대만 문제를 놓고 이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남중국해 문제, 여기에서도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의 입장을 지지를 하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관세를 145%까지 매겼어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근데 중국은 거기에 지지 않고 보복 관세를 125%까지 매기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양측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유예를 하고 있어요. 기술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완전히 기술이 국제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굉장히 첨단 분야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진 애를 쓰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기술을 둘러싼 양측의 그 갈등과 대립이 지속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 차원에서는 중국은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고 이만큼 성공했다 하면서 그 사회주의식 발전 모델을 전 세계 그 개발 도상국들을 향해서 선전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대신 미국은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왔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이 발전 모델에 있어서 중국의 국가주도 발전 모델 비슷하게 미국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도 부과를 하고 보호무역을 때리고 뭐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다자주의 국제 질서의 주도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외치면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굉장히 참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죠. 최근에 이제 3개월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직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종의 축하 메시지예요. 이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를 해서 당선을 했다 그러면은 축하한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 얘기로 끝나요. 근데 여기 뭐가 등장을 했어요? 중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 너 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근데 중국도 그 메시지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반발을 했어요.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미국이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한국의 내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국제 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외교의 한 날개였던 미국과 유럽 간의 그 관계가 유대가 약화되고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끌고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전쟁에 개입을 했고 미국이 그리고 동맹들은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정당하게 확보해야 될 그 몫을 되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동맹들을 압박을 하면서 방위비를 올려라 해서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무슨 행동을 유럽을 향해서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 나토의 5조에 보면은 어느 한 동맹이 침략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이 함께 그거를 그 편을 들어서 상대 공격한 나라를 응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의무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 간의 이러한 갈등 요인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이걸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으로 보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통화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종전하라 이렇게 하다가 이 입장을 또 바꿔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했어요. 휴전을 빨리 러시아가 하고 전쟁을 끝내라. 그런데도 러시아가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지금 전쟁을 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스스로 자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가 미국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 공유를 검토를 해야 된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독일은 핵이 없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끼리 서로 협조하고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네 핵 우리 같이 나눠서 쓰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체 방위력을 확보하려면은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유럽.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다가 굉장히 이 큰 액수의 무기를 어느 나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금 완전히 호황이에요, 호황.
아주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유럽 국가들이 표명을 합니다. 한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화 과정에서 소득의 불균등 배분이라든지 어떤 그 실직자들이라든지 그 저학력의 노동자들의 그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막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민 문제가 겹칩니다. 미국도 이민 문제가 큰 문제지만은 유럽의 경우에도 이민이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의 그 문제, 이 정체성의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양성평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정당이 전 세계에서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대안당이라고 하는 나라 그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은 히틀러의 그 나치 정당과 맥을 통하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 극우 정당이죠. 그래서 독일 정당 내부에서 이렇게 아주 배제를 받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정당인데 갈수록 세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또 득세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리폼 UK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 집단이 힘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뭐 유럽 도처에서. 그래서 이 작년 현재 지구 인구의 75%가 독재 정부 치하에서 지금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12%밖에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몇 번 뭐 이미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자 국제협력기구, 이게 약화되고 있다. 왜냐? 이 힘의 논리를 강조하다 보면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여서 합의한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환태평양 파트너십, TPP, 환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미국이 탈퇴를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를 하고, 게다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여기에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걸 중단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자 국제협력기구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게 뭐죠? 질병. 이거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국가들끼리. 환경. 이것도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다자 협력기구가 강하게 그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제개발처의 예산을 8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보도에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1,40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 베이징에서 그 전승절 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지금 맨 선두에 서서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반대하는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 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지금 거두들이 지금 순애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단결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 이란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이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미국과 유럽 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또 미국과 동맹들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죠. 관세부과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자유주의 세계를 반대하는 그런 중국, 러시아, 이 북한 이런 나라들은 서로 단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걱정스러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온 거죠. 그 리더십 공백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도 또 서로 무력 분쟁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외교 정책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대개 이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가 이익은 대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보장.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오지 못하게끔 막는 거. 그걸 안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제 번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가의 어떤 체면, 위신. 이 세 가지 요소를 많이 국익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학자들 간에 다른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한국의 안보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죠?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단거리, 그것도 이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탑재를 해서 한국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아주 벼르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지켜야 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전혀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대통령들과. 옛날 대통령들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그런 약속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기존의 안보 공약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그 조선, 원자력, 그 다음에 이 방산, 반도체 이런 분야가 한국에서 세계에서 아주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탁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 마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돕겠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그러한 안보 공약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의 국방력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어요. 그죠? 법보다는 주먹이 앞장서는 세상으로 지금 한 발짝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강의 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 아니라 아주 열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날 한국의 정치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그 민주주의의 열망, 이거 기억하시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강하게 원하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는 그 중에 핵심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왜 한국에게 그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중요한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하게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세계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미국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네 나라가 단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바로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돼요. 강하게 연대를 만들어서 아주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확보를 해놓는 것이 한국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들의 협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굉장히 한국과 경제적인 연계 관계가 깊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서로 무역을 통해서 중국도 이득을 보고 한국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보는 그런 호혜의 관점에서 우호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때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솔직하게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네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봐라.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안보, 생존, 그래서 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외교 영역에서 요새는 경제와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서 무역국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6대 무역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미국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터지면은 그 가운데 낀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역 관계를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야 되겠다. 인도, 유럽, 글로벌 사우스 이런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앞으로 2, 3년 내에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고 전략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지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CPTPP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10여 개 국가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재학 중인 강수민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병원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국가의 이익.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하면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그런 관점, 그 세 가지를 지켜내는 것의 관점에서 외교를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 그렇게 편차가 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진영마다 또는 정권마다 이 외교 정책이 바뀌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으로 나뉘어진 진영, 그 다음에 정파, 그 싸움에 외교 정책을 맞추어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초당적인, 초정파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정당이나 정파가 정말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서로 격이 없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족해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서독의 경우입니다. 서독이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통일의 과정을 쭉 197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독일의 동방 정책이 등장을 합니다. 3인당 정부가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동안에 적대시해왔던 동독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방 정책을 하면서 동서독 간에 화해를 하고 교류 협력을 했거든요. 그걸 쭉 유지를 해왔는데 이 3인당은 비교적 진보적인 정당이에요. 근데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민당이 있었어요.
그건 보수 정당이에요. 보수 정당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정당의 기조는 이 자기네와 정치 체제가 같은 민주주의를 하는 다른 그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을 해왔어요. 서독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동방 정책 갔다가 다시 서방 정책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정책이 동시에 추진이 되면서 서로 용납을 한 거예요. 반대 진영끼리도. 예를 들자면은 1982년에 그 헬무트 콜 총리가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기민당 연립정부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3인당 연립정부였는데, 그러면은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국 같으면은 갑자기 또 이제 외교 정책이 바뀌고 대북 정책이 바뀌고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헬무트 콜 총리가 그거를 그대로 계승을 해요. 동방 정책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방 정책을 통해서는 동독 주민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의존을 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흡인력이 생겼어요. 서독이 동독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서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해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렇게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통일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아주 헬무트 콜 총리가 잘했는데, 그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변국들, 영국이나 프랑스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독일이 또 통일되면 과거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슨 말썽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찬성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감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가 약화되고 결국은 이 통일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거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독일이 계속 해온 서방 중심 외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정책의 결과와 서방 정책의 결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결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외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정치 문화는 참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권, 그 다음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이런 이 집단들이 정말 초당적인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말 터놓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송성은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중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외교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도 중요하고, 일본, 북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나 한국 외교가 이 동북아 국가들, 동북아시아 국가들, 주변 네 나라와 북한 여기에만 너무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국력은 선진국이거든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시선, 이거를 아마 직접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을 그 누구도 옛날 못 살았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봅니다. 특히 유엔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경제는 뭐 13위, 4위 뭐 한다고 그러죠. 무역 한 6위권 대국이라고 하고 군사력도 한 5, 6위 대국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이라고 하죠.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아마 내 개인적으로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2위. K-팝, K-컬처가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대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선진국인데 많은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이기보다도 약소국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생하는 나라, 힘든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제는. 그게 바로 학생이 질문하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인도 얘기를 했었죠. 인도 얘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앞으로 세계 3대 국가가 경제 대국이 될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과도 제휴를 해가지고 협력을 강화를 하고 또 호주 같은 나라들도, 저는 호주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가 3자 협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호주하고 일본하고. 왜냐? 다 생각이 같고 정치 체제도 같고 지향점도 비슷하거든요. 같은 나라들끼리 서로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시야를 넓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외교를 펼쳐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이지연입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같은 걸 볼 때 많은 타이틀을 보면서 어떤 것부터 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뉴스를 보실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 국내 혹은 국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또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제 뉴스를 볼 때는 지금 가장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가, 이 뉴스.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결 양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관세,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걸 많이 보고, 그다음에 국내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국내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이 경제 이 관련해 가지고
경제 외교라고 그러죠. 경제 안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다 이렇게 안보 문제하고 연계돼 가지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전공에 불문하고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가장 주의 깊게 읽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은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AI입니다. AI.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벌써 뭐 지금도 그 엄청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나 혼자 이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아주 쓸만한 아주 그 능력 있는 조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GPT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조교가 생겨가지고 그 조교를 이제 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챗GPT가 나의 성향을 아주 빠삭하게 꿰뚫어보고 알고 있어요. 나의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식의 질문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꿰뚫어보고 아예 선수를 쳐가지고 나한테 제안을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 직장에서 엄청난 AI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은 거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온라인 해가지고 또 많은 질문이. 네. 예. 아무래도 워낙 요즘에 국제 정치가 복잡하다 보니까 학생들 관심도 많고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엄선해서 두 개 정도만 저희가 뽑았거든요. 한번 화면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학생 공채윤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트럼프 지지층이 보여준 대중주의 성향은 트럼프 개인에 국한된 현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미국 정치의 구조적 흐름인가요? 선생님 강의 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주 그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에 국제 정치에서 가장 그 뜨거운 이슈가 바로 대중주의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생각으로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국 정치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유럽에도 그렇고 뭐 중남미에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대중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상당히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대중주의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경제적인 이 불공평 이거의 심화 현상 아까 이야기했었죠. 80년대 이후에 세계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신자유주의 그런 경제 독트린이 지탱이 되어 오면서 뭐라고 할까 그 세계 속에서 이 낙오된 또는 피해를 받은 그런 계층들의 분노가 쌓여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고쳐주는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이게 대중주의,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연계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산층을 강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그 이민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특히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이슈 이런 것들이 또 가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대중주의의 성향이 지속이 되는 경향이 꽤 크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 내에서 3년 반 후에 뭐 정권 교체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다소 뭐라고 할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민주당 정부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주의 성향을 가라앉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태훈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민주주의 진영의 분열 속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 없이 중국, 러시아 견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이래로 많이 뭐라고 할까 내세웠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인도태평양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도 정치 체제가 다르고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어떤 나라들은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다.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어떤 위신을 더 강화하고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걱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어찌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대결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만히 가운데에 서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관망을 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도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유럽의 민주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 규범 기반 국제질서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오늘 이 질문 말고도 사실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정말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국제 정치의 이면, 그 바닥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한국 외교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윤영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